코로나19 공포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미국이 돈풀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선은 하는 금통위로 몰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는 위축되고 금융시장엔 불안감이 깔리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금리 장기화의 시중 유동성이 넘치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죠.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에 그림자가 깔리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정사명 원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오늘 오전 새벽이죠. 전격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 폭이었던 것 같아요. 인하 폭이었던 것 같아요. 1에서 1.25%였는데 0에서 0.25%로 1%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사실 오늘 17일에서 18일 있었던 FOMC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 내용적으로 이제 다들 아시니까 좀 정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타이밍이요. 아시아 증시 딱 열기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걸 분명히 아시아 증시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월 16일 날 G7 정상회의 이 전화 영상 회의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두 차례 금융위기 때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정상회담을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공조 체제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네. 따라서 3월 16일 날 회의에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지금 포석 같은 거군요. 포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내놓고 아시아 증시가 받쳐주면 이제 지금 미국 증시는 오늘 안 열었으니까 월요일 날 열 때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가 분명히 하는데 우리 지금 벌써 한국 증시는 좀 받아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178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등등을 노린 것 같고요. 현재 이 정도의 시장에 타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 올라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영향이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 사실 1%포인트를 인하하는 전격적으로 인하했는데 연준이 미 행정부의 어떤 요구를 받아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파월 의장하고 그다음에 문우신 장관하고 세 분이 계속 매일 통화를 한다고 해요. 네. 매일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애가 타고 지금 굉장히 급박했다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트럼프가 압승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 재선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 바이든하고 지지율이 거의 격차가 없다고 그래요.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많이 좁혀졌군요. 많이 좁혀졌어요. 예. 그 부분에 이 코로나19가 트럼프를 잡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시중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차피 인하를 할 거면 지금 CME에는 이미 거의 반영이 돼 있었고 1% 인하를 할 거면 며칠 더 기다리느니 지금 빨리 하자. 빨리 해가지고 시장의 이동성을 주고 시그널을 주자.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럽기도 하고 이런 빠른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그냥 임시 금통위를 하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도 못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주말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방향은 굉장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전격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어제의 지금 느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아예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했었고요. 어차피 17일, 18일 FOMC에 빅컷은 있었는데 그게 0.75%포인트일지 1%포인트일지는 몰랐지만 하는 김에 그냥 바로 제로로 가자라는 이제 다수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바로 연준이 받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또 하나 보면 지금 우리가 제로금리만 초점을 맞추지만 이날 양쪽 하나도 지금 같이 썼습니다. 7천억 달러. 전체 7천억 달러, 예. 850조 원 정도 규모고요.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채권을 사들이고 그만큼의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어떤 채권을 사들이냐가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아. 가령 국채만 사준다라고 하면 네. 약간 시장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시장이 원하는 거는 회사채 중에서도 약간 더 위험한 이런 것들을 연준이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어떤 채권을 사들이냐? 국채 일단 사들이기로 했고요. 네. 부동산 관련 MBS, 이 주택저당 채권도 이번에 사들이는 채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회사채에 대한 언급이 하나가 없고 네네. 또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 부분인데 네. 마이너스 금리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가 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이제 시간에 선물을 보실 텐데 네네. 미국 선물은 지금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이너스 5% 찍고 예. 지금 마이너스 4.9 거의 폭락세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장이 내가 제로 금리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하지만 마이너스는 안 가겠다. 여기에 대한 또 외절해라는 거.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미리 꺼냈다라는 이제 일단 다 썼으니까 어떡하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거의 급락 하한가를 보이고는 있고요. 반면에 아시아 시장, 즉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미국이 바로 제로 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버티면서 좀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플러스 나왔는데요. 네네. 예. 장중에 플러스 1%도 갔다가 마이너스 또 아까는, 1.5% 네. 갔다가 지금 저기까지 오고 있는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진검 승부는 오늘 뉴욕장이 본격적으로 개장을 열면, 했을 때 예. 과연 저 제로 금리와 7천억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를 요 정도면 만족한다라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아. 예. 아니다. 더 달라 때를 쓰려면 또 떨어지는. 예, 지금 네. 이 선물 시장의 폭락세가 또 반영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떤 좀 예측보다 거의 신의 영역, 하늘의 영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적 완화를 해오고 있었어요. 예. 은근히 그동안, 예. 지금 연준이 양적 완화 QE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은 안 했는데 네. 작년 10월부터 네네. 레포라고 하죠. 예. 레포 리퍼체이징 어그리먼트를 시중에서 600억 불 어치씩 계속 사오고 있었는데 요번에 어제 지금 발표를 한 거는 이거를 이제 공식화시키겠다 해가지고 국채하고 MBS를 사들이겠다 했는데 네네. 조만간 제 생각에 예. 회사채 인수도 이제 시작을 할 거다. 회사채까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규모가 한 4트릴리언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7천억 달, 0.7 예. 트릴리언 달러인데 네. 예, 7천억 불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1차에서 끝날지 앞으로 2차, 3차까지 지난 단계적으로 2008년 가줄지. 금융위기 때처럼 갈지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한 큰 규모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는 이제 회사채 인수까지도 네.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이 에너지 기업들 얘기가 자꾸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최근에. 예.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들에서 시작되고 있는 신용 경색 아. 그게 뭐 코로나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예, 예. 기업들 사이에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코로나19를 막는 것처럼 빨리 차단을 해야 된다 해서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회사채까지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아니 예. 당시에 기업은 직접 구매하는 기구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직접 샀거든요. 그다음에 딜러들이 기업 어음 하는 것도 기구를 만들어서 했고요. 요번에 이제 첨언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50bp를 내렸는데 네. 달러화 지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금리가 내리면 달러화가 약세가 돼야 약세 되잖아요. 보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갔거든요. 예. 여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교수님 말한 것처럼 지금 에너지 기업이 다 BBB예요. 투자 부적격이거든요. 네네. 거기가 지금 현금이 단기적 현금이 이제 고갈된다고 생각하니까 에너지 기업이 타 산업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한 거는 분명히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렇게 미국 쪽에서 하는 뭐 통화 정책 아니면 양적 완화 정책이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여부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한가입니다. 하한가고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계속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장은 기세에도 굉장히 포함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그 주포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매도 더 떨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일단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더 줄 선물 카드가 있다면 끝까지 얻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 써봤고요. 예. 양쪽 하나 3차까지 갔었습니다. QE3까지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핀 처방이라고 하면 양쪽 하나 처방은 이미 좀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연 양적 완화로 만족할지
근데 보통 이런 추세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나오겠죠. 뭐 오늘 반등이 나오고 내일 모레 반등이 나오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한번 경험해 본 길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더 선물을 달라라고 또 한번 때를 쓸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게 지금 유가가 이 반등이 쳐야 됩니다. 네네. 왜냐면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된다면은 쉐일 관련한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회사채가 무너지고 무너질 수 하이힐드로 있죠. 번지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 불붙어요. 그렇죠. 지금 도이치방크 얘기도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예. 이 회사채 관련한 또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유가를 좀 띄우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유가 싸니까 예. 아예 미국 비축률을 이참에 뭐 사들여라 뭐 트럼프도 맞아요. 예, 예.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다시 거의 마이너스 6% 또 7%대 예, 또 7%대까지 떨어지고 또 최대 있더라고요. 또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지금은 유가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장의 양적 완화로 선물로 좋아 이 정도면 만족할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양적 완화니까 와 박수치고 이제 다 됐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성급한 섣부른 측면이 있습니다. 판단이긴 네. 네네. 그래도 예. 죽음보다 무서운 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뭐 이 제한적인 그런 쉴드를 쌓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뭐이 정책들이 대책이다. 아닌가 뭐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원장님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 뭐였을까요? 양적 완화를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예, 예.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주가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주식이라는 게. 양적 완화를 하고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 기축통화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달러는 올라가고 있고 예. 지금 뭐 국채니 금이니 오히려 떨어져요.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여겨왔던 것들이 주가하고 같이 동시에 떨어지고 예.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저도 굉장히 드물게 보는 현상인데 2008년도에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간간이 있었는데 네. 그걸 사람들은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표현을 아, 썼어요. 예, 예. 시스템이 망가지면 예. 평소에 시장이 이성적일 때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군들이 있다면은 예.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상관관계가 갑자기 일로 변한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 그때 제외되는 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금, 현금만 빼고 지금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겠죠. 그래서 달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달러 구하기가 힘들죠. 예.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지금 뭐 갖겠다, 뭐 네. 그런 심정인데 주가가 대표적인 주식이 위험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게 뭐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뭐 미국이 일단 뭐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7천억 하겠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금리도 1% 포인트라는 대폭 전격 인하를 했는데 역시 관심은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과연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이번 달에는 사실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없는데 임시 금통위 열어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은 뭐 지난번에 나오셔서 몇 번 해주셨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그 진짜로 이 지표들을 보고서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 지표들은 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로 금리를 가면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금리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가 뭐 얼마를 내리느냐 이거보다는 방향성만 우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우리도 제로 금리로 갈 이유는 없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만 맞춰주면 따라서 그 뭐 크게 해서 우리가 금리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실탄을 뭐 완전히 소진할 거냐 아니면 실효 뭐 하한인 0.75까지만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결정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서둘러서 안정을 시켜야 실물로 안 넘어간다는 걸 그 전제만 만족이 되는 그래서 수준에서. 0%까지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뭐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낮춰줘서 우리가 조금 여력이 원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좀 생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여력이 생겼죠. 뭐 당연히 생겼고 네. 금리가 낮아질 거는 확실한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0.5%까지 될 것이냐, 50bp가 될 것이냐. 그러면 50bp가 된다면 당장 우리도 0%대의 그런 금리 기준 금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한은도 그렇고 이
국내 경기 자체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쏟아온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잡겠다. 네. 네. 잡겠다 뭐 그거였는데 그 기조하고도 조금 맞지 않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정책일 것 같다.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한은에서도 25bp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제일 위험한 환자들이 당뇨, 뭐 고혈압, 네, 기저질환 기저질환자. 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네. 우리 국내 경제에서 기저질환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아. 가격 이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기저질환이 있다고 이 치료를 늦출 것이냐. 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항암제 투여를 그 치료를 늦출 것이냐 했을 때 네. 우선순위가 어떤 게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제가 초반에도 뭐 미국이 부럽다 뭐 네네.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과감하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0.5% 최소한 포인트 50bp 이상은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뭐 금통에서 금리를 낮추거나 높이는 걸 하면 통상적으로는 뭐 베이비 스텝이라 부르는 0.25%포인트, 25bp를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0.25 이상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 그 2001년도, 네. 2008년도 그때 0.5%, 0.75% 네. 포인트. 그러니까 근데 고율에 그 들어가긴 얘기는 했었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월화수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미국 월화수? FOMC가 예. 17일, 18일이고요. 네. 수요일이니까 우리에게는 목요일 날 목요일 반영이 정도. 되고 예. 아마도 저는 임시금통위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17, 18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죠. 네. 거기에서 어떤 언급을 할 텐데 그게 저는 큰 영향력을 아침 회의할 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결정에. 예, 우리 결정에 과연 0.5%포인트까지 가면서 우리도 앞자리가 0이 찍는 0.75%까지 갈까에 대한 것들은 실은 그래서 월, 화, 수 미국의 시장 반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일단 0으로 갔잖아요. 네. 네. 하고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하지만 연준이라는 집단 자체가 재무부의 비중이 한 40%고 실질적으로 대주주는 또 이제 민간 유태 가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마이너스 금리를 용인할 것인가도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예. 얘기를 한 것 그렇다면 같고요. 밑이 막혀 있다면 아마 한국은행도 어차피 0.25, 0.25 두 번 하느니 단박에 이번에 0.5%포인트 빅 컷을 치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0.5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기준금리가. 예. 그런 식으로 카드를 쓰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0%대 기준금리, 우리나라 그럼 기준금리는 없었던 연 금리인 거죠. 1%도 가본 적이 없죠. 없어요. 연 1.25가 사상 최저선. 최저였고 우리가 연 1%만 가도 가보지 한국 않은 이래에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이 가게 된다. 반면에 원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미 시기도 늦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하려면 지금 해야 되죠. 지금 더 당장. 늦출 수는 예. 없다. 더는 늦으면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예. 뭐 예상하기는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반대를 하실 거예요. 소수 의견이라는 게 또 예, 존재하죠. 또 나오는데 예. 계속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논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아, 예. 내려봐야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증시라든가 이런데 지금 40%의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만장일치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비기축통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린다 그래서 이 뭐 효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나 심리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미국에서는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는 양적 완화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한국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찍는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 지금 환율도 오늘은 조금 그나마 미국의 제로금리로 좀 빠지고 있어요. 네네. 1216원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화 환율이 가치가 치솟을 수 있겠네요. 치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빅컷으로 0.75% 가고 나머지는 이제
정부에게 재정과 추경으로 재정. 공을 돌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채권 매입을 하는 돌을 찍고 물론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예. 막 무너졌을 때 옛날 투신사 있을 때는 증시부양기금 막 5조 10조를 해서 주식 막 사들이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을 봐도요 한 2주, 1주 급등했다가 그대로 또 다시. 대폭락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게 개도국과 선진국 미국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한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 양적 완화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양적 완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직접 단행을 할 수 있는 네. 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양적 완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시 숫자를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미국 증시 폭락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2018년도 비교하면 1%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다시 뭐 조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사실 증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한 상황 이후에 이제 증시가 열렸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도의 상승세를 보일지 아니면 여전히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을 받지 못할지도 관심일 것 같은데 오늘 증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호재는 맞습니다. 제로금리까지만이었으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텐데 네. 바로 양적 완화까지 꺼내 들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호재는 맞기는 한데 지금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폭 오르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 주가 예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표를 봐야 되는데 수급도 좀 봐야 되겠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보면은요. 수급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5,245억을 벌써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그러네요. 2,500억, 기관이 2,800억을 저거 팔고 지금 개인들이 있고요.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수급이 이제 펼쳐졌을 때는 물론 과거 패턴이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끝까지 외국인들이 이 투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받아주는 경향이 있을 때는 그러면 실은 한 1% 오를 것도 0.5%밖에 못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 개인의 수급이 누구냐라는 것과 언제까지 저 슈퍼 개인 큰 손이 시장을 지금 버텨줄 연기금도 것인가. 못하는 일을 개인이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굉장히 앞으로 주가 방향성과 를 지켜보는 수급 차원에서의 또 다른 지표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제 경제까지 미치는 파급력을 봤을 때 그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심각성에 대해서 어때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 예.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거의 말대로 반토막 정도 났어요. 네네네. 세계 증시가. 지금은 뭐 한 20% 정도 빠졌다. 연초 대비 뭐 그러고 있고 미국하고 한국 예. 뭐 등등이 그러고 있고 반 정도 빠졌는데 그때 대비해 가지고 어쨌건 폭락한 건 사실이고 네네. 유가도 빠지고 있고 네. 등등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전파가 되고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예.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 그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프라임 모게지에서 그렇죠. 비롯된 예. 신용 경색에서 시작이 된 거고 진원지가 있었고 그 진원지가 금융권이었다. 네. 금융시장에서 진원지가 돼가지고 각국이 공조해가지고 금융시장에 돈을 쏟아부어서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살아나게끔 심장 소생 수술을 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는 근데 진원지 자체가 금융시장이 아니라 뭐 보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방역, 방역 네. 보건 이쪽이기 때문에 금융권에 지금 뭐 기준금리도 그렇고 양적 완화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 거냐 이 기간이 금융시장 이 경색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 할 때 굉장히 가늠하기 힘들다 아, 하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도 예측 가능하지가 굉장히 가능하기가 힘들다. 예. 그 진원지 말씀 주셨으니까 진원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보다 오히려 유가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오일 전쟁 때문에 앞서 말씀 주셨잖아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그렇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유가를 끌어내리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면 회사채 그 유동성 위기가 나오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사실요 주가 요사에 폭락한 거에서 가장 영향받은 게 러시아입니다. 예, 예. 34% 빠졌거든요. 예,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석유 메이저들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예요. 다 공화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셰일가스가 지금 구조적인 한계에 오 있는 부분도 해서 거기를 흔들면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금융시장으로 좀 옮겨 붙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것에 대한 이제 음모론이 굉장히 많은데 예, 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막으려고 그러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위기는 사실 파생상품 안에 있는 위험성을 몰랐거든요. 그게 나중에 아는 거지. 지금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0%로 딱 가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0%를 7년 했어요. 미국이. 네네. 장기화되는구나. 이 경기 침체에 오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미국 투자자들한테 갈지가 사실은 월요일 날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이라는 악재는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줄어든다든가 치료제가 나오든가 하면 100% V자 반등. 예, 예. 전염병의 악재는 거의 한 번도 빼놓고 없이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예.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는가? 예. 이 V자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위험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터질 겁니다. 그 예. 대표적인 것이 유가 폭락으로 인한 미국 회사채 시장이 예. 뜬금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이힐드 시장 위험하다 했는데 그렇죠. 그 트리거를 예. 코로나19가 유가를 쳐서 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전에 치료제 나오기 전에 자칫 이 위기가 앞서 계속 말하면 도이체방크 유럽으로 갖다 붙이면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 하다 못하고 계속 양적 완화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은행들 다 힘들죠. 이런 형태로 가면. 그럼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느닷없이 중국 지방정부나 중국 국영기부로 갖다 붙여버리면은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에 나올, 그러니까 이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장은 코로나19 위험에서 이제는 그 사이에 터지게 될 추가 악재라고 예.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측지 못할 그 위험을 지금 두려워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V자 반등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에 아마 이제 개인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예. 그거는 맞지만 과거 학습 효과 때문에. 무조건 맞습니다. V자 예. 반등은 맞지만 만에 하나 V자 나오기 직전에 실은 또 다른 위험들이 더 커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위험 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또 다른 위험 중에 하나 덧붙이자면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예. 유럽의 이탈리아발 금융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예.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EU 안에서 문제아 취급을 당했었는데 예. 부채 비율도 그렇고 거기 금융산업도 예전에도, 그렇고 구조 예. 자체가 2008년, 2011년 대표적인 문제적인 국가였어요. 네네. 였는데 지금 현재 이태리 관광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15%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15%에서 지금 거의 다 죽었고 관광 산업이 네. 이탈리아 부채 비율은 늘어가고 있고 이탈리아 인접 국가들로 그게 전염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럽발 금융 위기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 근원지가 또 이태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보도도 나가고 있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이탈리아가 될 수 있다.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데 이탈리아가 무너진다면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은행이 이태리 국채를 발행하면 25% 갖고 있어요. 자국 은행이. 네. 근데 나머지 75% 정도를 누가 사줬냐면요. 불란서하고 스페인이 사줬어요. 연세입니다. 이거는 바로 연세고. 바로 프랑스랑 예. 스페인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이 관광산 제일 큰 산업이 지금 뭐 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옛날에 이제 그리스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 네. 때문인데 그리스보다 경제의 크기는 10배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휘청하면 이거는 파급 뭐 효과는 말이 안 진짜로 되네요, 진짜. 잡을 수 없는 그런 여파로 지금 우리도 경제 면역력이 무지무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예. 전 세계가 맞아요. 저금리에 뭐 이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태리발 경제 큰 병 오면은 어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니 계신 근데 분은. 저기서 EU에서 풀어줘야 돼요. GDP의 3%까지밖에 재정 집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쓰려고 그래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러네요. 아마 내일 G7
트럼프가 주재는 G7 정상회담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얼만큼 더 도와줘야지 막을 같이 수 있는 막을 수 있다. 것이냐. 여기 막아야 됩니다. 네, 안 네. 그러면 진짜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퍼질 수 있는 경제 팬데믹이 되는 거죠. 경제병. 사실 10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만약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하나 남았죠. 그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시장이 뭘 원하고 때를 쓰고 있나 중앙은행의 역할, 양적 완화까지는 다 없고요. 그 다음에 돈 쓸 때가 이제 세금, 정부 재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이 이제는 재정으로 통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현대통화이론 MMT에서 많이 나오는 아예 뭐 진짜 가구당 2,000달러씩 지급하는 식 뭐 정부 돈으로 이제는 부실 채권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니라 여기까지를 실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이. 시장에서는. 예,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은 여기 양쪽 완화까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되고 아마 그것까지 얻어내려고 때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해봅니다. 그걸 하려면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마스크 정책 이거 짜고 있으면 안 돼요. 미국하고 일본 가서 통화 수합회 갖고 와야 됩니다. 통화 수합. 예, 든든히 우리가 이 뒷배가 있어야 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도 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통화 수합화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300억 돼 있지만 이거 금방 없어지고 네. 뭐 지금 상대방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미국하고 미국 일본 다니면서, 가야 됩니다. 네. 예. 통화 스와프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지금 미국하고, 미국, 예. 특히 미국하고는 예. 해야 되고 일본도 욕심 같아서는 지금 한 3년 동안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네. 있는데 일본하고도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상황이 좋은 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먼저 지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네네.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네. 그렇고 뭐 한국, 중국, 홍콩 네. 등등 뭐 미국하고 공조해야 된다. 교역량이 많은 나라하고는 미국을 위해서라도 통화 수합. 수합. 지금 현재는 미국이 5개 국가, 기축통화 국가하고만 무제한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통화 수합이 체결돼 있는데 이거를 늘려야 된다 앞으로. 미국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리가 됐건 누구가 됐건 간에 네. 빨리 이거를 즉각적으로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게 통화 스와프가 왜 필요한지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앙은행 역할이 끝나고 정부가 돈을 쓰기로 이제 시작한다면 예.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은 굉장히 유리하죠. 일단은 기축통화는 달러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기 예, 때문에 예. 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솔직히 미국 정말 세계 최대 빚쟁이 국가입니다. 뭐 진짜 2조 공식적으로 2조 달러죠. 그 네네.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도 쉬쉬하고 우리가 용인하는 게 달러기 때문에 기축통화. 더 찍어낼 수 있겠죠. 정부가 더 돈 쓰고 빚져도 봐줄 겁니다. 그렇죠. 유로존 유로 어쨌든 뭐 5대 결제 통화 중에 하나고 달러 다음으로 믿는 거니까 뭐 유로도 오케이. 엔화 일본이 자국으로는 순채무가 많다고 하지만요. 몇 안 되는 순채권국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깔아놓은 채권이 엄청 많아요. 엔화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정부가. 예. 근데 이제 우리도 돈을 써야 되는데 이제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약하죠. 통화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는 앞으로 재정을 막 써야 되는데 여기서 여력이 떡하니 없죠. 막혀버리고 환율이 폭등해버리고 한다면 실은 우리는 막히게 되니까 음. 그래서 우리 두 분 전문가들 통화 수업 얘기한 게 환율이라도 우리가 일단은 통화 수업을 막아보자. 막아보면 정부가 재정에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통화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예. 외평채에 CDS라고 있어요. 예, 크레딧 예. 디폴트 수합. 그러니까 예. 네. 부도 위험 지수 네네네. 같은 거죠. 그게 연초에 20bp 정도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게 높을수록 안 좋은 그렇죠. 거예요. 지금 예. 위험한 50bp 거죠. 정도 돼 있어요. 아. 두 달 만에 지금 한 두 2배 배 반 이상으로 정도. 네. 예, 올라갔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셀코리아가 다시 전개될 수 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미국 달러하고 연계된다는 거는 예. 굉장히 큰 보험이자 아. 지금 필요한 말씀하신 대책이겠죠. 것처럼 뒷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바쁘시면 우리 정원정하고 저하고 미국 보내주시면 수업해 갖고 올게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시급한 예. 시급한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통화 수업 폐역 하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좀 여력이 생기면 재정 정책 푸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아마 우리만이 아니라 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양쪽 하나가 요 단계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공은 이제 정부의 재정으로 다 가지 않나 보여지고 네. 있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겠고요. 유로존도 결과적으로 이제 뭐 독일이 실제적으로 독일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일은 하도 그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네. 빚지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균형 재정을 그냥 딱딱 맞추는데 당분간 그 균형 재정을 포기할 수 있다. 즉 적자 재정을 감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정부들이 계속 이제 돈을 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을 막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2번이나 문자를 보내주셔서 7545님이 문자 좀 읽어주세요. 지금 하는 일반적인 양적 완화랑 금융위기 때 했던 회차별 양적 완화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싶게. 그때는 단계적으로 아까 뭐 예. 3번에 걸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양적 완화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좀 다른지. 미국의 그걸 양적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완화를 질문하신 거라면 예. 같습니다.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네네. 예. 같은데 규모 면에서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때는 이거를 거의 한 7, 8년에 걸쳐 가지고 2년, 3년에 한 번씩 분산해서 크게 한 예. 거군요. 뭐 3단계로 거쳐 가지고 4 트릴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4천조, 4천조, 5천조 예. 정도를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800조 정도를 820조 먼저 뭐 네, 정도 되더라고요. 850조 정도를 먼저 푼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양적 완화가 단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때처럼 회차별로 계속해서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예. 단계적 양적 완화 중에 첫 단계 정도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첫 단계죠. 네. 예. 근데 단계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예. 처음에는 단기물 유지로 했고요. 아, 그러니까 예. 나중으로 가면서 30년 이렇게 조금씩 장기물. 그런 예. 변화인데 큰 줄기는 같습니다. 뭐 그때는 다 사들였죠. 실은 그때 은행 다 뭐 보험사, AIG부터 해서 다 부실 중에 부실들 채권들이었는데 네. 그거를 그냥 울며 일단은 겨자 먹기로 다 사들여서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들을 막아줬는데 막아줬네요. 아. 지금 발표된 것은 아직까지 부실채 혹은 부실 회사채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채 그다음에 MBS 정도로 일단은 한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좀 위험 등급, 투기 등급 회사채도 결국 사들였다. 사들일 수도 단계별로 있지 했을 않을까. 때는. 네,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네네. 될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뭐 우리 재정정책 쓰고 통화정책 써서 이 나질 상황은 아니고요. 가장 큰 변곡점은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예.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우리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하여튼 기운 좀 내주시고요. 그때까지 뭐 지금 많이들 뭐 밤잠을 못 이루시고 지금 만든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이나 일단 지금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잡히면 V자 반등 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V자 반등 할 때 어떤 것이 기폭제가 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펀더멘탈을 안 깨는 게 지금 목표인 거죠. V자 반등은 언젠가는 잡히면 나올 텐데 그 전에 망가져 버리면은 할 수가 V자의 없죠. 의미가 의미가 없죠. 없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항공사들 힘들고요. 3분의 2, 4분의 3의 비행기가 쉬고 있잖아요. 하고 구조조정도 이미 나온 것 같고 직원들 무급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 그게 3년 뒤에 죄송합니다. 한 3개월 뒤에 이제 나왔습니다. 치료제가. 네, 근데 네, 네. 3개월 내에 회사가 문 닫아 버리면 V자가 암만 의미가 나와도 없죠. 이미 네.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다시 직장도 잃고 회사도 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버티기예요. 그 V자 직전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번에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3개월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만약에 네. 이 백신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될 것이다. V자 반등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 그 3개월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뭐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외인도 있고 뭐 할 수 다양하죠. 있는데 예. 제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지금은 시장이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 몇 년 전에 그 리차드 타일러라는 노벨상 받은 시카고대 교수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시장은 때때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자꾸 예. 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증권 시장과 거리두기도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인 것 아, 같다. 지금 한 2, 투자자분들이. 3주 동안은 예. 지금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뭐 경제 방송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네. 방송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는 취합하되 적극적으로 취합하되 그 대신 액션은 네. 그거를 신중하게. 실행하고 뭐 하는 거는 조금 더 늦추고 예.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관망하는 적극적인 관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위험이 기회다. 위기가 아, 기회다. 위기가 예, 기회다. 예. 네.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 같은데요. 위기는 위기일 뿐입니다. 위기일 때
뭐 한 1000분의 1 정도 뭐 1000명 중에 한 명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운 좋게. 큰 돈을 벌 수 예.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돼야만 한다 하는 좀 근거 없는 자신감, 기대. 사명감을 네. 가지고 시장에 네.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하루 낙폭이 10% 20%뭐 이런 시장에서 네. 활동하기보다는 네. 이때는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거리두기를 해라. 거리를 두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3개월은 제가 예로 든 아, 거고요. 예, 아, 네네. 부동산이 네. 3개월 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요. 저는 네. 포트폴리오를 짜놨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까지 해주시네요. 네, 예. 오늘 뭐 미국이 제로금리로 발표한 상황에서 우리와 또 글로벌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세 분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